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팀 김성수 교육연구사입니다. 테스 형 어서 오고 선생님들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 모두 모인 것 같으니 오늘의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워크숍은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입니다. 오늘 워크숍의 목적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장애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그리고 장애예술인, 장애체육인 취업 사례를 통한 예술체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참여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11월 6일 금요일 오늘 5시까지 게시될 예정입니다. 본 영상에 소속교와 이름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참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장애예술인 지원법과 장애예술체육인 일자리를 주제로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담당 교원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규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특수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에 앞서서 왜 차별이 생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인류의 불행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미국의 법학자 누스바움이 말했습니다. 근데 누스바움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생각했냐면요. 예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인류의 불행이 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일까를 어떤 이유에서 말을 했냐면요. 투사적 혐오다. 장애인은 나한테 좀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뭔가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생기는 투사적 혐오 때문에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예술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장애인 예술이 더욱더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장애인 예술에 굉장히 열심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3요소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와 예술과 복지가 삶의 3요소라고 합니다. 머덕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행복을 퍼올리는 두 손은 바로 문화와 복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게 되는데 사회 안전망이 깔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주면은 그제서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더 문화복지 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자역 쪽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적 발상입니다. 그런데 토끼가 교만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문화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거북이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안전망을 깔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3요소가 예술과 문화와 복지에서 우리는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분은 앨리스 폭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말한 것은 inclusive art, 즉 포용적 예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요. 너무나 저는 이분의 강의에 많은 문화적 충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말하는 포용적 예술이 바로 장애인 예술인데 이분은 뭘 말했냐면 누가 장애인의 포용을 결정할 것인가. 그렇죠? 야, 장애인은 포함시켜야 돼. 이런 걸 누가 결정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이분이 갖고 있는 학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특수학교가 세워진다고 하면은 얼마나 반대들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매달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은 고용하기 싫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우리가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아서 놓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는 정말 포용적 예술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끌어져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예능 교사는 기간제 교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 가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플랜을 갖고 이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능 전공한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팠던 것은 예능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미술은 미술실에서 해야 되고 음악은 음악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고 도구도 부족했습니다. 미술실에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비너스 상 같은 거 몇 개 있을 정도였었지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음악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악실에는 탬버린 몇 개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대회를 참가할 경험이 없다. 체육은 굉장히 활발하답니다. 전국 체육대회도 있죠. 전국 체육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은 또 뭐 올림픽에도 갈 수 있죠. 이렇게 대회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 예능 교육은 대회가 적다는 그런 단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장애인 문화예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문화부의 문화체육관광부죠. 장애인 체육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장애인 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체육 선수들이 시위를 했어요. 우리도 문화부로 가고 싶다. 왜냐? 일반 선수들도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부로 가야지 동등한 기회가 만들어진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문화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체육과 문화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문화체육과는 체육국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국 쪽에서는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를 체육국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장애인계에서 전부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아직 체육국에는 장애인 예술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2020년도 6월 달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과 또 제도를 마련하는 키트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내용은 아주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조,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이것은 뭐냐면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입니다. 장애예술인들한테 월 얼마를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10조,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이것은 장애예술인 공공 쿼터 제도입니다. 모든 문학, 음악, 공연, 또 무용 모든 면에 있어서 장애예술인들을 한 2% 정도는 할당을 해달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에서 이제 예능인들이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장애 예능인들도 한 2% 정도는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공공 쿼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조는 고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고용한 효과가 돼가지고 그 회사는 고용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 또 그 기업에서도 환영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은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고용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 제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들이 이 9조, 10조, 11조가 잘만 운영이 된다면 장애인 예술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안정감 있게 재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 어디에서도 장애예술인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고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 장애예술가 이렇게 혼용돼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제3조 정의에서 딱 정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장애예술인을 정의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면은 장애예술인들이 하나 활동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장애인 예술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만나셨던 우리 여러 선생님들은 장애 예술인하고 장애인 예술하고만 기억을 해주셔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올해 있었던 장애인 창작 아트페어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이미지쇼라고 제가 이미지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스토리 도잉, 여태까지는 스토리텔링이었어요. 스토리를 말하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스토리를 도잉,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장애 예술인들의 무대가 많아져야 된다는 건데요. 굉장히 두 행사가 전부 성공을 거뒀습니다. 장애인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1만여 명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2018년도에 장애예술인이 아닙니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를 했을 때 3만 2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그리고 법적 근거를 보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능력 가운데는 예술 활동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법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술인의 직업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예술 활동을 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 옛날에는 취미 생활이고 뭐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가 아니다. 이래서 산재보험도 못 들어주고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술인 복지법이 되면서 예술 활동도 근로다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조기에 있는 그 기호가 인터랩빙입니다. 인터랩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의문부호하고 감탄사구가 합쳐진 내용인데요. 이 인터랩빙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감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랩빙입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이 바로 이런 의문에서 감탄으로 끝날 수 있는 요소들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누구 시리즈라고 하는 책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 예술인들의 스토리텔링 북인데요. 장애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품이 주는 감동과 작가 자신의 스토리가 주고 있는 감동이 있습니다. 다 들으셨겠지만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타로 기적을 일으키는 김지희 양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죠. 자, 30cm 자로 세상을 표현하는 한부열. 이 한부열은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를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거든요. 자,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이모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모들이 모여갖고 수다 떠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형상화 시켰는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모들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겠습니까? 마치 피카소가 그린 것 같은 추상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장애인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 학생들이 예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 학생들이 이제 점점 발달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는 그 발달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우고 나면은 창작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원인 최윤정 씨의 디자인인데요. 아주 중소기업 화장품의 그 디자인이에요. 뚜껑을 딱 이렇게 연 순간에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화장품을 보면은 아, 내가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최윤정 씨는 미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그 손에 떨림이 있어서 작품 활동을 참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간단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밸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은 점점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장애인 예술이 어떻다고 하는 그 밸류, 가치를 좀 높여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장애인 댄스스포츠연맹 사무국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연맹은 2006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명되었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대회 참가 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명된 32개 단체 중에 거의 다 똑같이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나오는 급여가 저희한테 직원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아예 진짜 컴퓨터에 대해서는 컴맹이었습니다. 컴맹에서 제가 그 테니스협회 서류를 가지고 집에서 진짜 밤새 문서 작성도 해보고 공문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직업 정보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 지원센터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어서 지원하게 되는 게 많죠.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특히 우리 댄스 같은 경우에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운동을 해서 본인이 체력도 늘리고 자신감도 얻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기관이나 아니면 가맹단체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할 수 있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4, 5년 동안 저희 댄스 스포츠 연맹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한 더 크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우리 장애인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포츠인이 아니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행정가며 지도자로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장애 학생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그런 좋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또 우수한 행정가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예술가 에이전시 디세이블드 대표 김현일입니다. 저희는 39분의 발달장애 예술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술가 에이전시이고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작가님 작품을 리디자인하거나 원화를 사용해가지고 상품 제작 등을 하고 있고요. 작가님 작품에 있는 소스를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가님 39분 중에 8분은 저희가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드리고 있고요.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분의 작가님들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고요. 저희가 수익의 30%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작가님들을 섭외할 때는 그 전시회를 가거나 아니면 미술대전에 출품된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작가님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작가님들을 섭외를 했고요. 지금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작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작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보여주시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들 그림이 되게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순수하고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그림들은 작가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릴 때나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때 되게 대중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예술가 분들 중에 되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사회와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벽이 낮아졌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비슷한 업체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작가님들 외에도 한 120분 정도 이상이 대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 많이 함께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예술가분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미술 쪽만 하고 있지만, 플랫폼에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그래픽, 편집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고, 해외 작가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disabled라는 뜻이 사실 장애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그 스펠링 중에 D를 TH로만 바꾸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훌륭한 작가님들, 저희가 방이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나타나지 못하던 작가님들을 사회로 끄집어냈고요. 사실 그 끄집어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편견 없이 저희 작가님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저희 작가님들이 더 많은 좋은 작품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나중에 예술가로서 저희 디세이블드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 지휘자 남철우입니다.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 소프라노 주희진입니다. 네, 골프존 파스텔 합창단은 골프존에서 만든 사회적 기업 유림 파스텔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직업 합창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된 합창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꾸 현실된 꿈만 꾸라고 하셔가지고 바리스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땄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회사 합창단을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저는 성악가와 또 합창 지휘자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합창단에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 4일씩 회사 나와서 안무 그리고 합창 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컬 레슨 받고 고등학교 때 교수님이 레슨 해주셔가지고 춤하고 뮤지컬 같은 연습 등을 많이 했습니다. 공고를 보시고 서류를 내시면 그 서류를 보고 저희가 오디션 하는 날짜에 모시게 되고요. 그 오디션을 이제 통과하시면 저희와 함께 또 같이 단원으로서 합창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본인이 잘 부르시는 노래를 한 곡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의 음역대가 어떤지 해보실 수 있도록 이제 기본적인 모음 발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면접으로 대화를 해서 그분의 음악적인 성향이라든가 합창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음악적인 모든 시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1, 2, 3학년 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하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같이 음악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는 그런 멋진 합창단으로 저희가 계속 발돋움해 나가는 게 저희들 꿈입니다. 제니, 퀸이 이래 책인데 알비, 그야, 스세티야 있어요? 저는 이달의 작가 엄마 문성자고요. 아르브리 코리아에 소속되어 있고요. 지금 5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르브리라는 뜻은 순수한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손대지 않고 자연을 자기 스스로 그렸다는 뜻이 아르브리인데 개인전뿐만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전시도 하고 렌탈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도 얻고 그렇게 하고 나가고 있어요. 예술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다래가 심리미술 치료를 하다가 재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그리는 걸 보고 선생님들이 다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개별을 선생님을 붙여서 그때는 열심히 했죠. 지금은 집에서 여기 출근하다시피 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그림도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뭐 생각도 하고 다음에 그릴 그림도 생각을 하면서 뭐 만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입시미술도 열심히 했고 시험에서 한번 떨어져서 재수도 했고 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에서 많이 얻고요. 장애인 미술 협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많이 저기에서 공모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취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개개인이 많은 정보도 얻어야 되고 하지만 지자체 같은 데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속되어서 이렇게 월급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데나 대기업 같은 데에서 우리 그림을 한 점씩 가져가고 급여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아르브리 코리아를 통해서 더 크게 갤러리 같은 거를 만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모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예훈입니다. 저는 인천응과학교를 6년간 다녔고 현재는 인천 보차팀 선수로 애경그룹에서 취업을 해서 인천 보차 선수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응과학교를 와서 저도 이제 보치아라는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 되게 흥미가 있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스포츠더라고요. 보치아 선수로서는 거의 1년에 매달 있어가지고 한 경기씩 있어가지고 각 지도마다 열리는 그 대회라서 그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훈련을 하면서 이제 대회를 나가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저희 응과학교가 또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 그 보치아 대회도 그냥 자주 열어가지고 매년 열어서 그걸 참가하면서 이제 보치아의 규칙을 조금 배워가기도 하고 영상으로 찾아봐가지고 지식을 좀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보치아라는 이런 종목을 조금 널리 좀 퍼뜨려 주셨으면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저를
이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은광학교에서 진로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은광학교는 인천에 있는 지체장애 특수학교로서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초, 중, 고 전공과 모두 117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치아라는 지체장애인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보치아 선수로 취업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치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며 표적구에 가깝게 공을 던지는 어떻게 보면 컬링과도 비슷한 스포츠입니다. TMI를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1987년에 해외 전문가를 초청 강습하였고 같은 해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국내 첫 보치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패럴림픽과 국제대회에서 거의 항상 메달을 획득하는 보치아 강국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까지 5년째 교내 보치아 대회를 공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치아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신감과 정신력, 사회성,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보치아 경기 규정에 따라 BC1, BC2, BC3, BC4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개인전 경기를 치르고 개인전 경기가 뛰기 어려운 학생들은 개인전을 뛰는 학급 친구들과 함께 반별 단체전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규칙은 모든 학생이 참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그리고 실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참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전체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들이 보치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해서 교직원들이 힘을 합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까지 모두 보치아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하루가 다르게 무기력해지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무기력을 극복해야 한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치아 대회를 하면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눈빛에서 의지를 넘어서 투지가 느껴집니다. 중증 중복 장애 학생들도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티가 납니다. 늘 경기약 때문에 눈을 감고 있던 학생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탄식도 합니다. 사실 저는 첫 대회 때부터 좀 많이 놀랐습니다. 늘 봐오던 학생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었는데 보치아 경기에 졌다고 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치아가 만능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전공과에서는 보치아를 보다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보치아 선수로 성공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보치아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생활체육과 취미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생활체육과 취미활동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보치아 선수로 취직시키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의 지원 아래 전환교육부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조를 짜서 장애인과 관련된 지역 내 유관기관에 연락하고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이 거의 모두 발달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감각장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지체장애 분야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분야, 장점을 활용하고자 시도한 것이 보치아입니다. 장애와 관련된 노동부 산하기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장애인 민간단체, 지역 내 공기업 등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사방에 연락하였습니다. 선뜻 나서는 곳도 있었고 난색을 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아주 대놓고 문전박대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난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장 선생님께서 나서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사실 기업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생각하는 지체장애인은 단순히 휠체어를 탄 사람,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비장애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체장애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력 덕분에 다행히도 이런 난감한 문제도 잘 풀렸습니다. 사실 저희 교사들에게는 큰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입니다. 해마다 0.23%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만 잘하면 됐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그런 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자주 접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처럼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많은 기업과 심지어 공공기관에서도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 결국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부담금을 내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장애인이 입사하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 규정을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과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커서 그냥 부담금을 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착안하여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내 기업에 보치아 선수들을 취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입사하더라도 기업에 2차, 3차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른 관련 기관들의 협조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고 다시금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엔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면서 차질 없이 취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전공과 보치아 전공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과도하게 긴장하여 이미지 메이킹부터 모의 면접까지 교사들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취직하게 되자 졸업생들이 학교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서 보치아 선수로 취업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졸업생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기업체에 취업을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체에 연락한 졸업생들도 면접 같은 취업 준비로 인해서 학교에 도움을 청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취직을 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낀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도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결과가 바람대로 나오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학생들, 특히 장애가 심한 학생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부모님들의 태도도 긍정적이고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보치아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 체육단체에서는 더 많은 지체장애 학생들이 보치아 선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이 많은 지체장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취직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학교에서의 체육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이 그때의 수업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우리 학생들을 받아들일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를 잘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더 넓은 세상과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힘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생애 전체를 통해 행복하게 할 일을 만들어주고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마음가짐을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진로 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네, 워크숍 잘 들으셨나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에 발맞추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예술체육 중점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8개 기관이 운영 중입니다. 2022년까지 17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립장애학생 예술중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청소년 클래식음악 멘토링 프로그램인 뽀뽀와 뽀뽀를 11회째 운영 중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시청하고 계신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을 주제를 달리하여 3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 예술체육은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예술체육이 일자리로 연결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장애인 예술체육 일자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교육 현장 적용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장애학생 예술체육교육 담당교원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은근과 끈기로 모두 함께 계속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예술로 아름다워지는 특수학교. 선생님, 우리 장애학생들 예능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국가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서부터 갈고 닦아서 선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장애인 댄스스포츠연맹 화이팅! 대한민국 장애예술인 화이팅! 장애예술인 사랑합니다. 장애예술인 화이팅!